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7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재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와 매매 양쪽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 분야별로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수백만 원대 초고가 월세가 비중을 조금씩 키우는 모습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초고가 월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 신고된 월세 500만 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146건입니다. 전체 7,200여 건 가운데 2%를 차지해 비중이 올 초 1%대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 이상도 올 초 5%대에서 7.7%까지 증가해 전체적으로 고가 월세 시장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월세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달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용 132제곱미터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에 용산구 한남동 하이페리온 2차 전용 227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월세 오름세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7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달 127.4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월세가 오르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지난 6.27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역시 수도권 기준으로 9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조달이 한층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에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도 줄게 됐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생겼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중단됐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매매 시장은 반대로 저렴한 매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6억 원 규제에 막혀 사실상 집값의 1차 한도가 된 9억 원이 기준선으로 자리 잡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양 시장은 또 상황이 다르다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우선 전체적인 서울의 아파트 거래 상황 전해주시죠. 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이 넘는데요. 9억 원 이하 거래가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출 규제 직전 약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담대 비율이 70%로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 상한이 9억 원 선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도 저가 위주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분양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애초에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점차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의 경우 18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앞서 근처에서 청약이 진행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같은 크기 분양권이 31억 원에 거래된 만큼 13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탓에 최소 12억 원 넘는 현금이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돼서인데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쌀과 라면, 과자의 유제품까지 안 오른 게 없는 수준인데 여기에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올라 가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먹거리 물가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로 1년 전보다 3.5%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에서 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2달 연속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온이 이어지는 데다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식료품 중에선 어류 및 수산이 2달 연속 상승률이 7%대로 고공행진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빵 및 곡물은 6.6% 오르며 1년 10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쌀값은 한 가마니당 21만 원을 넘으면서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라면은 석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통비 같은 공공 서비스 물가도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네, 공공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 3월부터 1%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엔 1.4%까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르며 도시철도료 물가가 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하반기 전기, 가스, 철도 등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규제 24개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 배송 제한과 함께 휴대전화 약정 기간보다 짧은 수리 보증 기간 등이 지적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업체들이 다 하고 있어서 규제가 있는 줄 모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형마트에는 아직 규제가 있다고요. 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거나 배송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는 인근 소상공인의 장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상인은 영화관 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영화 광고 영상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사정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광고가 TV나 지하철에서 나갈 때는 자율 심의만 받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알림이 일상화된 만큼 주주총회 소집 때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도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법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주주총회 관련 문서가 연 1억 장, 이에 따른 비용도 12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수리 보증 기간 규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이상으로 길어졌지만 보험업 규제로 인해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통상 통신사가 무료로 휴대전화 제품을 보증해주는 기간은 2년인데요. 2년이 지나면 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비싼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 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 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소비자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짚어볼 박규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먼저 키워드 3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KDI 수정 경제 전망과 대국민 보고대회 그리고 7월 가계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이슈로 꼽혔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좀 먼저 보죠. 자, KDI의 수정 경제 전망 이거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 내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KDI는 지난 5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 수정치는 1% 수준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게 거론됩니다. 아무래도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통상 먹구름이 거친 상황이고요. 또 소비 쿠폰 등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건데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시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 또 1.2%로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수입 반도체의 관세를 100% 물리겠다고 예고한 점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 한국은행도 성장률 수정치를 밝힐 계획인데 이 5월 전망치인 0.8%에서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국민 보고대회.
자, 이거는 국정기획위원회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활동이 끝나고 그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2달간의 활동 기간을 모두 끝마쳤고요. 이제 모레 그간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수행할 이런 중점 국정과제 세부 내용들을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라든지 또 자본시장 선진화 등의 내용이 애초에 밝힌 공약 내용보다 더 구체화돼서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새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는 했지만 이날 공개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신설 기획 예산처로 넘기고요. 금융위는 금융정책은 기재부에, 감독은 신설 금감위에 넘겨서 해체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7월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게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된 부채 상황이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그러한 규제 체계 이후에 이제 7월 가계부채 동향을 금융위원회가 모레 내놓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627 대책 이행 상황을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627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 대출 증가세를 보면 완연하게 꺾인 상황인데요. 예. 수치를 좀 보면 5대 은행만 좀 집계해서 봤을 때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 1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6월 증가액인 6조 7천억 원 대비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40%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627 대책 이후에 전주 대비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당국으로서는 좀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인데요. 더구나 이번 달 들어서는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세 개의 경제 키워드 다시 보겠습니다. KDI 수정 경제 전망, 대국민 보고대회, 그리고 7월 가계부채였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불거진 먹통 사태로 앞서 발표한 보안 강화 선언에도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그게 또 먹통으로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스24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외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 접속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예스24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현재 시스템을 긴급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보안 점검 및 방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접속 장애는 약 7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오전 11시 20분쯤 서비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에 접속 장애를 빚은 건 지난 6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당시 늑장 사과와 신고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예스24의 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복구하면서 재발 방지와 보안 강화까지 약속했었는데 2달여 만에 다시 랜섬웨어 공격에 무너지면서 공연불로 남게 됐습니다. 특히 예스24는 첫 공격 당시 랜섬웨어 공격자의 요구에 따라 가상자산을 협상 대가로 지불하고 사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보안 허점은 그대로 둔 채 표면상 해결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뚫렸는지 또 누구의 공격인지 등은 조사 이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증권사들의 서학개미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사이에 해당 분야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소수점 거래 가능 종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종목을 기존 481종목에서 940종목으로 2배가량 늘렸습니다. 원전 기업인 오클로, 우주항공 기업 로켓랩, 컴퓨터 기업 델 테크놀로지 등 238종목과 테슬라의 레버리지 투자 ETF인 TSLL 등 ETF 221종목이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식과 ETF 모두 한 주 단위 대신 1,000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소시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중 토스증권은 3,290여 종목으로 1위를, 키움증권이 1,380여 종목, 신한투자증권이 1,040여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순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당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 주식 수수료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증권과 토스증권의 1분기 격차가 100억 원 수준까지 좁혀진 점도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1조 4천억여 원으로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은 발다터 서학개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NH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대상 AI 에이전트를, 카카오페이 증권은 공휴일에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를 줄줄이 내놨습니다. 국장을 믿지 못한 우리 투자자들이 다 이제 미장으로 많이 몰려갔는데, 미국 주식은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디폴트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르면 연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큰 경각심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DL건설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고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사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 A씨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다 6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DL건설 하청 근로자로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추가 메시지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약보 합세를 보이며 3,207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 안팎 오른 811포인트 내외에서 거래되는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보다 1원가량 내린 1,388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중 모기 기피제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했고 일부는 발암 가능 물질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제품 52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선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 유게놀이 미량 확인됐고 39개 제품에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0.01% 이상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 중 28개만이 의약 외품이었고 나머지는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약한 생활화학 제품 등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로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번 달 초 우리나라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의 경우 9.3% 늘어났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10% 줄었고 미국은 14.2%, 유럽연합은 34.8% 각각 감소했습니다.